여행 이후부터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아빠를 저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아빠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일단 저부터 찾았어요. 아빠한테 말 좀 해줄래? 아빠 언제 오신다니? 아빠가 오늘 왜 저러시니? 점점 저는 아빠의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아빠가 화를 내면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고, 반대로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제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빠와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따로 외식을 했고, 이젠 가족들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여자 좋아하니? 대학 신입생 시절 한 선배 언니가 이렇게 물었던 일이 있어요. 누구 소개시켜주겠다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거절하고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통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니요, 저 남자 좋아해요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선배 언니가 남자를 소개시켜줬는데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양 과목을 같이 듣는 다른 과 남자였는데 동아리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 언니한테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수업 시간마다 저를 힐끔거리는 그 남자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어서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보다 2살 위였고 밝은 성격에 유머 감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와 저의 특별한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늘 저녁 시간 전에는 귀가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그 이유가 아빠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아버님이 되게 엄하신가 봐. 그의 말이 아빠에 대한 모욕처럼 들렸어요. 저는 발끈했어요. 엄한 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귀가 시간이 칼 같아? 가족 전통이에요. 같이 저녁을 먹고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요. 사실 그건 오래전에 중단된 의식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이후로는 다른 가족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저녁을 따로 차려 먹고는 안방에 들어가 TV를 보았고 다른 형제들은 밥만 먹고는 자기 방에 처박혔죠. 바퀴벌레 가족이구나. 아빠가 오면 다 자기 방으로 재빨리 숨어버리는. 언젠가 아빠가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녁 먹고 차를 마시는 의식은 그래서 아빠와 저만 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 남자는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혹시 집안이 무슨 종교음 있나? 가족이 같이 저녁 먹고 차 마시라는 종교가 어딨어요? 우리나라 다른 가정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식구가 같이 둘러앉아서 대화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에요? 주말의 일정도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빠가 미리 정해놓은 전시를 보러 가거나 시네마테크에서 예술 영화를 보거나 새로 오픈한 식당에 가서 브런치를 먹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빠와 다니던 식당들에 비하면 남자와 가게 되는 곳은 늘 수준 미달이었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요.
중산층 집안의 대학생 남자가 용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들큰한 조미료만 말고는 아무 맛도 없는 음식들. 가짜 모짜렐라 치즈를 얹은 피자 같은 것을 먹는 거죠. 한 번은 테마파크에 놀러 갔는데 유치하기만 할 뿐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너구리 복장을 한 알바생들이 재롱을 떠는 유럽풍 거리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핥아먹는 것은 10살 이전에 해야 할 일 같았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거늙어버린 걸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재미가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교정에서 걷고 있는 걸 봤어요. 남자는 순순히 인정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그럼 헤어져야겠네요. 제 말에 남자가 웃더군요. 언제 사귄 적은 있었니?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고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로 전 좀 아팠어요. 몸과 마음이 다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며칠을 누워 있었어요.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던 남자고 그와 있었던 시간들이 인상적이었던 것도 아닌데 자꾸만 떠올라 괴로웠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제게 호감을 느끼는 남자와 만나고 그 남자가 절 이상해하고 저는 그 남자에게 실망하고 그러다 헤어지고 저는 다시 아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는 제 연애사를 대충은 알고 있었고 제가 남자들과 멀어질 때마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다라고 말해주었지만 현실은 반대였어요. 점점 더 한심한 남자들과만 엮이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40이 되었고요. 40을 넘기자 아예 다가오는 이도 없었고 때로 저는 일말의 해방감 같은 것도 느꼈어요. 주변에서 남자를 만나보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아빠의 예언대로 대학원에 진학해 예술사를 전공하기는 했어요. 그러느라 타 대학으로 옮겨야 했죠. 하지만 결국은 언니도 알다시피 강남의 학원에서 사회탐구 영역을 가르치는 강사로 밥을 벌어먹기 시작했죠. 예술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아빠를 실망시켰죠. 반면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동생은 미국에서 책도 여러 권 출간하면서 학문적 입지를 단단히 굳혀가고 있었어요. 가끔 제 처지를 동정하는 뉘앙스의 이메일을 보내오곤 했죠. 현정이는 단호하게 충고했어요. 언니, 아빠에게서 그만 벗어나. 누구도 언니에게 그런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어. 아빠는 언니가 그런 희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미국에 살아서 그런지 현정이는 말투가 딱 부러져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글을 써서 그런가 봐요.
대학 시절 조별 과제할 때 준비 모임에는 전혀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뒤늦게 나타나서는 이게 잘못됐네, 저게 문제네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처럼 얄미웠어요. 어떻게 그래? 우린 가족이잖아. 제가 항변하자 동생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 여자 있잖아. 아니, 여자들인가? 그 여자들더러 책임지라고 해. 여자들.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아요. 엄마가 미국으로 떠나자 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연극이 막을 내리면 스태프들이 나와 무대를 정리하듯이 그녀들은 원래부터 아빠 주변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죠. 아빠는 여자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가끔 셋이 영화를 함께 보기도 했고 집에서 같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거나 심지어 여행을 떠나 콘도에서 아빠와 여자가 큰 방에서 자고 저 혼자 작은 방에서 잔 일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아빠의 사생활이니까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무책임하게 아빠를 버리고 떠나버렸어. 아빠에게도 성욕은 있을 거고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색했던 건 오히려 여자들 쪽이었어요. 그들은 잘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것 같아요. 따님이 참 똑똑하다. 요즘 저런 효녀가 없다. 부녀 사이가 정말 돈독하다 같은 좋은 말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제가 얼른 짝을 찾아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어디선가 쉰내나는 이혼남들을 데려와 저에게 소개시키려 했었어요. 아빠가 만나던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미용실을 하는 이혼녀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아빠가 저에게 며칠 동안 그 아이를 좀 봐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둘이 일본 온천 여행을 가야 한다면서요. 아빠의 지병인 피부병에 일본의 그 온천이 특효라는데 어떻게 딱 잘라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아빠의 부탁에는 좀 약해요. 제 엄마 손에 이끌려 우리 집에 온 아이는 좀 심한 수준의 비만인데다가 또래치고는 키도 커서 보자마자 저로서는 좀 위압감이 들었어요. 애가 워낙 착해서 손이 하나도 안 가요. 애 엄마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이는 뚱한 얼굴로 제 아파트를 힐끔거렸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저와 지내게 된 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말수도 통 없는 애가 하루 종일 아이패드만 끼고 살아요. 밥을 차려줘도 먹지를 않고 치킨이나 피자 같은 배달 음식만 먹어요. 어느 날 저녁에 학원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돌아보니까 녀석이 제가 옷 갈아입는 걸 훔쳐보고 있다가 후다닥 달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아이패드로 보는 것도 일본인들이 나오는 야한 동영상이더라고요. 어린애인데도 너무 징그러웠어요. 뭐라고 한마디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남의 집 아이를 가르쳐서 뭐하나 싶고 며칠 후면 다시 만날 일도 없을 아이인데 싶어서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저녁에 아파트 초인종이 울려서 보니까 웬 남자가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애가 뛰어나오더니 자기 아빠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 뚱뚱한 애를 번쩍 안아요. 아빠 맞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누구냐는 거예요. 애 전화 받고 왔다면서. 애 엄마가 부탁해서 맡아주고 있다고 둘러댔더니 어떤 사이냐고 또 물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남자도 모르면서 묻는 눈치가 아니에요. 절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었죠. 제가 끝내 입을 다물고 있자 남자가 그러더군요. 박 교수 딸이죠? 이게 자식이 나서서 할 일입니까? 아버지가 남의 가정을 박살내고 있으면 말리지는 못할 망정. 내가 학교 찾아가서 깽판 치려다가 곧 정년이라기에 참았어요. 부인과는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남자가 어이없어하며 혀를 차더군요. 아니, 부녀가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들이 떠난 뒤에 아이가 어질러 놓은 방을 치우다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분하고 서러운데 그게 뭐 때문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다 제 잘못이었죠. 처음부터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잖아요. 내 잘못이다 생각하니 뭔가 억울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뭐가 어떻게 억울한 건지 막막했고 그게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울었어요. 아빠가 돌아올 때쯤에는 마음이 좀 정리가 됐어요. 이젠 아빠와도 선을 긋도록 하자. 아무리 아빠가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나도 내 생활이 있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술이 잔뜩 취해서 나타난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거실 바닥에 몸을 던지듯이 쓰러지시더라고요. 아빠는 그렇게까지 만취하는 일이 드문 사람이에요. 좀 이상했죠. 결심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아빠가 울어요. 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날 버렸다. 온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용실 여자가 남편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이라고. 당신은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제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우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아빠는 사람들이 교수하면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와 참 달랐어요. 두꺼운 뿔테 안경을 끼고 연구실에 처박혀 자라목이 되도록 책만 파는 책상 물림이 아니었어요. 땀으로 번들거리는 구릿빛 팔뚝을 드러낸 채 테니스 라켓을 마치 사냥총처럼 어깨에 걸치고 교정을 걸어 다녔어요. 체육학과 교수로 생각한 사람도 꽤 있었을 정도예요. 아빠는 에너지가 넘치는 이들이들한 당신 육체에 꽤나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과도 운동을 같이 하는 걸 좋아했고
그때마다 자신의 힘이나 순발력 같은 걸 자랑하곤 했거든요. 아빠는 60줄에 들어서도 대학에 갓 부임한 30대 후반의 젊은 교수처럼 살았어요. 매일 운동을 거르지 않았고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졌죠. 여자들은 예전처럼 쉽게 걸려들지 않았고 그래서 무리를 해야만 했어요. 씀씀이가 커졌고 화를 잘 내게 되었고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들락거리게 되었어요. 아빠가 뭘 엄청나게 잘못한 건 없어요. 아빠는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한 번은 조교였던 대학원생이 학교 윤리위원회에 아빠를 고발했어요. 당신 젊었을 때나 허용되던 농담들, 행동들, 아빠는 계속했던 거예요. 대학에서 징계를 받게 된 아빠는 배운 년들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을 품었지만 적어도 두려워하게는 되었고 하는 수 없이 이제 캠퍼스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나이 지긋한 교수에게 호감을 가진 중년 여성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미용실 여자도 그중 하나였을 거예요. 아빠를 겨우 제 침대에 눕히고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보지도 않는 홈쇼핑 채널을 켜놓고 밤새 생각했어요. 근데 오래 생각한다고 현명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 여자를 아빠에게 다시 데려다 주자. 그리고 나는 아빠에게서 벗어나자. 아빠가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이번에는 진짜 인연인가 보다. 19살 겨울에 유럽의 미술관들을 찾아다니며 불멸의 아름다움을 논하던 소녀는 어디에 갔을까? 다시 그 아이를 찾아오자. 그런 생각으로 그 여자를 찾아갔던 거예요. 미용실 일이 끝날 때쯤에 가서 만났어요. 여자는 스태프들을 내보내고 제게 커피를 내주었어요. 곤혹스러운 척했지만 승자의 미소 같은 게 입가에 어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보라 그래요? 여자가 물었어요. 아니요, 제가 그냥 왔어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라는 투로 여자가 피식 웃었어요. 그냥 왜 왔어요? 준비해간 말이 있었지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입을 꾹 다물고 커피만 마셨어요. 한 잔 더 줄까요? 여자가 커피포트를 가지고 와서 따랐어요. 저는 말없이 한 잔을 더 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애가 야동을 봐요. 여자의 웃음기는 바로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애가 성적으로 조숙하다고요. 아이패드에 야동이 가득해요. 저희 집에서도 야동만 봤어요. 여자의 얼굴이 좀 붉어졌던 것 같아요. 성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얘기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했죠.
그러자 미용실 여자가 연쇠꾸러미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문 앞에서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난 못 배웠어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나한테는 없는 교양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버님 보고 처음 알았고 오늘 또 알았네요. 아버님 잘 모시세요. 거기가 바닥이었어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곳.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몰라요. 와서 울지도 않았어요. 슬픔, 서러움, 억울함. 이런 마음보다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수렁에 너무 오래 빠져 있어서 수렁인지도 몰랐구나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탈출하자. 처음 학원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인기가 좋은 편이었어요. 족집게 강사 정도는 아니었지만 개념을 쉽게 잘 이해시키는 능력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40에 가까워지자 수강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젊은 강사들을 좋아하잖아요. 강남 변두리에서 시작해 몇 년 후에는 대치동까지 진출했지만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서 나중에는 신도시의 소규모 학원들을 전전했어요. 나이도 있으니 아예 학원을 하나 차려서 독립하라는 조언을 듣고 계산을 해보니 소형 아파트 전세금을 빼면 가진 자산이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건지. 전 사실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아빠와의 일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아빠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뭘 봐야 할까? 아빠가 저녁에 집으로 오라던데 무슨 일일까? 아빠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아빠가 새로 만나는 여자는 괜찮은 사람일까? 학원을 전전하다 보면 안정적인 인간관계가 거의 사라져요. 늘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고 언제 어디로 떠날지 모르니 마음을 주지 않게 돼요. 주로 밤에 일을 하니 보통의 직장인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학창시절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원래 많지도 않았고요. 어느새 제 주변에는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없어져 버렸고 아빠와 관련된 문제들만 남았더라고요. 미용실 여자를 만나고 온 날, 저는 신도시 아파트의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는다 해도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 아빠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지만 왠지 확신은 들지 않았어요. 단지 저를 아쉬워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아빤 제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